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를 풀잖아요. 그렇죠? 네. 자, 특히 이제 국어 영역의 경우는 시간이 80분이 주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80분이 주어진다라고 보았을 때, 그치?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 80분은 사실상 문제 푸는데 다 쓸 수는 없어. OMR 카드 체크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게 있잖아. 그치? 그리고 또 약간 애매했던 건 또 한 번 정도 더 봐줘야 되잖아. 한두 문제 정도는. 그치? 그럼 여기서 일단 OMR 카드 작성하는데 5분을 빼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시간은 한 75분 정도의 시간이 남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고2를 기준으로 알겠지? 고2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번부터 15번까지는 화법, 작문, 문법 문제예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바로 뭐다? 화법, 작문, 문법은 정말 최대한 좀 빨리 풀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한 10분 안에 푸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 우리는 한 15분 정도 그 이상은 웬만하면 소비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좀 더 소비해도 되긴 해.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데서 시간 아껴야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빼면 이제 남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60분이 남아.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학이 15문제. 그죠? 독서도 역시 15문제가 제시가 돼요. 알겠지? 문학은 보통 4지문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4지문이기 때문에 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문제 수가 보면은 이제 6, 4, 3, 2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6, 5, 4, 3, 3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알겠죠? 요거는 그때그때 좀 달라요. 2문제짜리가 나올 때도 있고 3문제짜리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6문제 나올 때 있고 5문제 나올 때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은 뭐 진짜 잘 나누면 4, 4, 4, 3도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문학은 보통 뭡니까? 아주 적게는 2문제에서 6문제 정도의 4개의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반면에 독서는 3개 지문이에요. 무조건 주제 복합 6문제짜리 하나.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로 이제 9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지문이 5문제, 한 지문이 4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수를 봤을 때 국어는 세트 문제를 기준이 돼야 돼요. 세트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 플러스 3문제에서 4문제, 물론 2문제도 포함이지만, 그치? 자, 요 경우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사실상 문제가 지문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알겠죠? 이 경우는 지문의 길이도 짧은 축에 속하고 문제도 수가 적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제시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문제수에서 똑같이 한 3에서 4분 정도를 소요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은 3, 4문제 같은 경우는 최소 지문 이해하고 문제 푸는 거 다 포함이야. 알겠지? 다 포함해서 6분에서 8분 정도 소요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세트를.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5, 4, 4, 3 이렇게 했을 때 그치? 아니다 이렇게 안 되나? 11, 15 안 되는구나. 그러면 4, 4, 4, 3이라고 했을 때 그치?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8분, 8분, 8분 하면 벌써 24분이잖아. 그치? 그럼 얘 6분 하면은 딱 30분이 나와요. 그죠? 독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 독서는 근데 6문제, 5문제짜리가 존재를 해. 그치? 그러면 지문에다가 5문제, 6문제짜리는 이 경우는 지문의 길이도 길어져요.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도
대여섯 문제짜리는 시가 최소 3편 이상, 그죠? 혹은 시 2편에 뭡니까? 산문도 한 편이 같이 실려있는 주제 복합적인 형태, 알겠죠? 혹은 고전 소설로 굉장히 길게, 그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수도 그래도 다 대여섯 문제는 꽤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약간 세세한 내용도 묻기를 시작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시간을 조금 더 사용을 해야 돼서 여기는 문제수 더하기 5, 6분을 사용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최소 역시 마찬가지 지문 읽고 문제 다 푸는데 한 세트를 푸는데 10분에서 최대 12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6문제짜리는 굉장히 문제수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12분 썼다고 쳐봐. 그렇지? 그럼 5문제는 한 10분 정도 썼다고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4문제짜리는 아까 얘기했을 때 뭡니까? 최대 8분 정도잖아. 그렇지? 그럼 벌써 이렇게 합쳐도 30분이 나와요. 그렇지? 그럼 60분이 딱 시간이 맞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시간 체크할 때는 한 세트를 기준으로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물론 그런 경우는 더 많아. 실제로 우리가 뭐 전부 다 잘해서 다 딱딱딱 시간 맞춰서 풀면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그 되기에는 전체 학생 중에 한 0.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학생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자신 있는 거를 더 열심히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10분 만에 풀어. 그럼 벌써 여기서는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문학에 자신 있어. 그럼 문학에서 30분 쓸 거를 마찬가지 25분만 써보세요. 그러면 역시 5분이 세이프가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합계 세이프가 된 10분은 자신이 없는 비문학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비문학에서도 제일 자신 없는 뭐 경제라든지 법이라든지 혹은 과학 지문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일 마지막에 빼놓고 다른 것부터 최대한 빨리 푼 다음에 남은 시간은 오롯이 거기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내신에도 다 포함이 돼요. 내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독서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좀 역사 관련된 지문이나 혹은 뭐 논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좀 낫잖아. 예술 관련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지? 그럼 얘네들부터 먼저 풀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정말 자신 없는 과학 지문이라든지 경제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 대신에 먼저 푼 거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풀어주는 게 좋은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솔직히 말해서 고2가 수능 특강을 쓴다. 솔직히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알겠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연계교재라는 말을 쓰죠. 요 연계교재에 해당하는 게 두 권이 있는데 바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입니다. 두 개의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가면 교과서가 없어요. 알겠지? 고등학교 3학년 가면 학교에서도 요거 사가지고 일부만 발췌해서 지금 고2 지금 아마 그 내신 들어가면 그렇게 수업할 거거든요. 다 수업 안 하고 일부 발췌해서 수업을 할 거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학원도 역시 마찬가지 고3 담당하는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을 웬만하면 다 설명을 해주려고 하세요. 알겠어? 그런데 진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 알겠지? 이런 거는 빼고. 알겠어요? 그 기준도 이제 알려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수능 모의고사와 연계되는 그 교재들이고 이런 걸 우리는 연계교재라고 해요.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3권으로 구성이 돼요. 물론 정확히는 지금 현재 고3은 4권이 나와요. 알겠지? 정확히는 화작, 언매, 그 다음에 문화, 독서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선택은 하나만 하기 때문에 학생은 3권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수능 완성은 오직 한 권만 나와요. 얘는 약간 일종의 미리 보는 모의고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계되냐라고 했을 때 문학은 기본적으로 작품 연계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출제가 돼요. 작품 자체가
우리가 줄이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대신에 뭐다? 외부 작품하고 한 지문으로 묶어서 출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능이나 모의고사 보면은 시지문이 막 3개씩, 2개씩 최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보면은 사실 여기서 한 지문은, 한 작품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온 거고, 고3을 기준으로. 하나는 안 나왔던 외부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소설이나 수필 같은 산문은, 그치? 소설 같은 경우는 얘는 작품 연계인데 대신에 부분 연계입니다. 알겠죠? 즉, 수능 특강에 어떤 소설의 앞부분이 나왔어. 그러면 수능에서는 같은 소설의 뒷부분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으로서 한 작품을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출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소설 작품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을 공부할 때 뭐가 좋다? 전체 내용을 공부해 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지금 하는 독서. 선생님이 이걸 얘기해주는 이유도 사실 여기 있어요. 알겠죠? 독서라고 하는 거는 소재 연계입니다. 알겠죠? 소재 연계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수능 특강에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플로디디의 정보 철학이라는 글이 실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6월 고3 모의고사에 뭐가 나왔어? 플로디디의 정보 철학에 대한 다른 글이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즉 바로 뭐다? 소재는 같으나 다른 글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이걸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시공고도 고2 내신 시험이 이런 방향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수능 특강에 있는 A라고 하는 지문을 썼어. 그렇지? 그러면은 이 A라는 지문을 소재로 한 예전 기출 지문, 모의고사 기출 지문들이 있을 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기출 지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예 완전 생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 생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한 번쯤은 개념 정도는 이제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 다른 지문을 갖고 와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이게 실제로 수능에서 연기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얘기를 꼭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연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연계율은 기본적인 기조는 50%입니다. 알겠죠? 절반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현재 문학은 50% 그대로 지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재작년쯤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수능에서 이제 뭘 뺀다? 킬러 문학 빼겠다. 그래서 나라가 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킬러 문학을 배제하겠다.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을 수능에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의 수능이 다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었죠. 그렇죠?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었지. 그렇지? 자, 근데 지금 이게 그 학생들이 지금 솔직히 수능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원래는 독서도 연계율이 50%였거든요. 그러니까 3개 지문에서 1개나 2개 정도는 우리가 봤던 지문이 나와. 소재, 같은 소재의 지문이. 알겠지? 근데 한 지문은 예전에는 생으로 나왔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게 되면서 문항 배제 기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현재 독서는 100% 연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 독서는 오히려 수능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떨어진 편이에요. 오히려 정작 요즘은 오히려 문학에서 다 갈려요. 알겠습니까? 문학이 엄청 어려워졌어요.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한 5개년 정도, 5개년은 아니고 한 2개년, 3개년 정도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 EBS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오답 그거 률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최근에 한 2, 3년 거 살펴보면은 전부 다 오답률 높은 게 대부분이 문학 문제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독서 문제가 어려웠잖아. 그치? 요즘 오히려 문학이 좀 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그런 수능에 나오는 기조이기 때문에 아마 취동부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향도 거의 이런 방향과 일치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한백고도 이런 방향으로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대신에 한백고는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수능 특강 지문 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쌤님이 정리해주고 그것과 같이 이제 소재 연계가 된 다른 기출 지문들을 쌤님이 그 프린트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시험도 사실 연계 기출된 그런 지문에서 나오고 거기에 이제 한두 지문 정도 시험 범위 아닌 지문도 집어넣어서 이제 문제를 풀게 하고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마 치동도 조금 유사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예상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그러면 자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책 솔직하게 말하면 선생님 수능 특강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알겠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지문 길이가 모의고사보다 훨씬 깁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거의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하면은 아무리 그 주제 복합 지문이 아닌 이상은 한 페이지면 끝나잖아, 그렇지?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선생님이 일부러 막 줄간을 늘려가지고 한 페이지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필기도 좀 하고 하라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지금 한 지문이 바로 지금 한 페이지 반을 지금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능 특강이 학생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솔직히 내용 자체가 조금 글 자체가 좀 다듬어지지 않은 글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글 흐름부터씩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몇몇 글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막 뚝뚝 끊기는 글들이 많아요.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약간 원문을 그대로 가져온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약간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같은 느낌 알겠죠? 근데 모의고사는 그래도 학생들이 원활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조금 가공을 해가지고 실기 때문에 오히려 읽기가 학생들 입장에서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은 이제 그런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수능 특강은 우리가 모의고사 분석하듯이 전체를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바로 뭐다? 이 지문에서 설명하는 핵심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원래 수능 공부할 때는 그게 답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소재 연계니까 어차피 이 지문 안 나오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죠. 수능에 절대 등장하지 않는 글. 그치? 이게 사실은 있습니다. 조건이. 바로 하나가 있죠. 최근 5개년 내 타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가 된 글은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이 확 떨어져요. 정말로 많이 쳐줘야 한 20%, 1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플로디의 정보처럼은 뭐야? 6월 모의고사에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얘는 수능에 나올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 때 되면은 몇몇 선생님들이 막 그런 거 알려줘. 이번 수능에 요런 거 한 2, 30작품 정도로 딱 줄여가지고 요런 거 위주로 공부해.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해준단 말이야. 알겠지?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최근 5개년 내 출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그 실제로 고3 되면은 학교에서 보는 거는 3, 6, 9하고 수능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 외에도 5월, 7월, 그 다음에 10월, 1월 모의고사도 챙겨보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나온 지문들도 수능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는 빼고, 알겠죠?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 최근 5개년 안에 나왔던 작품들,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알겠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원래는 아예 이번에 수능 특강에 처음 나온 작품 있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작품. 요것도 원래는 나올 확률이 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 4년, 5년 전에 그 공식이 깨집니다. 실제로 이제 그해 수능은 완전히 생으로 처음 나온 작품만 가지고 수능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공식은 솔직히 지금은 조금 깨졌다고 보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최근 5개년 내 나왔던 작품 글들 같은 경우는
독서든 문학이든 상관없이 나올 확률이 더 적다. 이런 건 우리가 알아둬요. 문법은 솔직히 말해서 관계가 없죠. 어쨌든 수능 특강도 이론 설명해주고 그거에서 문제 푸는 거고 어쨌든 이론만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라서 문법이 내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문학하고 수능은 이런 식으로 대비를 원래 하는 겁니다. 고3 때. 알겠죠? 그래서 아마 치동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신 기조도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맛보기로 요 플로리디의 그 정보 철학 지문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근데 한번 봤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6월 모의고사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알겠죠? 이거는 좀 더 연계율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보자. 철학자 플로리디에 따르면 자, 플로리디는 그쵸? 따르면 바로 뭐다? 현대는 컴퓨터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자, 현대 사회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바로 컴퓨터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정보로 해석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바로 뭐다? 모든 것이 정보로서 의미가 있고 정보로 해석되는 시대다. 다른 말로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의 경계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속의 경험은 더 이상 로그인된 정보 세계와 로그아웃된 물리 세계의 경험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 그럼 핵심은 그 다음에 있겠죠. 오늘날은 바로 뭐다? 우리의 물리적 몸은 오프라인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또한 데이터의 형태로 클라우드 소셜 미디어 공간에도 역시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현대는 바로 뭐다? 물리적 세계와 플러스 그렇죠? 바로 가상 세계에 어떻게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SNS를 확인하지 않을 때도 다른 사람은 나의 SNS에 와가지고 내 정보를 확인하고 거기에 댓글 달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또 길을 걷다가도 휴대폰을 통해서 SNS에 접속해가지고 그 사람과 또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1년 365일 뭡니까? 이 하루 24시간 내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통하여 언제나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플로리디는 바로 뭐다? 우리가 사는 생활 세계가 본질적으로 정보적인 그 뭡니까 속성을 지닌 곳으로 변했다라고 플로리디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정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러한 변화로 인간의 자기 이해와 인간이 세계와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도 변화했다. 플로리디는 많은 측면에서 인간이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 뭐라고 했다?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인 인포그 이걸로 이해한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죠? 인간이라고 현대에 사는 인간은 바로 뭐다? 독립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 상호 연결되어 있다 옛날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인포그로서의 인간은 다른 생물학적 행위자들 및 공학적 인공물들과 궁극적으로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인 인포스피어를 함께 공유한다. 자, 인포스피어는 바로 뭐다? 바로 자,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을 인포스피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다? 플로리디에게 있어서는 리디에게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일종의 하나의 인포그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안 적어도 상관없고 옆에다 간단히 조금만 적어도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인포그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인간은 인포 스피어 속에서 그쵸? 다른 인포그들과 상호 연결된 존재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플로리드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인포스피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의 사이버 공간.
뭐 SNS가 될 수도 있고,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인포그들, 즉 그걸 사용하는 다른 유저들이 되겠지. 그래서 유저들과 함께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포스피어는 서로가 공유를 하는 공간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인포스피어는 많은 부분 인간의 개입 없이 수많은 정보 장치들과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작동을 통해서 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즉, 인포스피어의 특징은 바로 뭐다? 인간의 개입이 오히려 없는 공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오로지 수많은 정보 장치들과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작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인포스피어는 진짜 물질 세계에 의해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 즉 바로 뭐다? 인포스피어는 진짜 물질 세계에 의해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고 했어. 그치? 즉 물질 세계와 인포스피어는 관계가 있다 없다? 그치. 세계와 인포스피어는 관계가 사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그 다음이지. 바로 뭐다? 점점 더 정보로서 이해되는 세계 그 자체라는 거죠. 인포스피어는. 알겠습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건 물리 세계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플로리디의 입장에서는 바로 뭐다? 인포스피어라는 것 자체가 아예 현실 세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오로지 정보만으로 구성된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인포스피어는 단순히 사이버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생활 환경 전체를 총칭하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건 바로 뭐다? 사실은 이거는 뭐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 모든 걸 다 인포스피어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안 좋은 게 이런 점이야. 지금 말할 때도 상당히 정의를 내리는 방식이나 이런 게 살짝 솔직히 상충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렇죠? 앞부분에는 뭐라 그랬어? 실제로 진짜 물질 세계에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얘는 바로 뭐다? 사이버 공간 플러스 현실 세계 전체를 인포스피어라고 한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솔직히 수특 지문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인포스피어의 상호작용은 모니터나 키보드와 같은 전통적인 장치들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터치스크린, 음성명령, 제스처 감지, 위치 데이터 등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어서 상호작용에 필요한 장치들이 점차 눈에 띄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해가 되죠. 요즘 갈수록 뭐 가상 키보드도 생기고 있고, 그렇지? 점점 우리가 키보드가 점점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태블릿도 그냥 화면에 터치하면 다 되는 거고, 요즘에는 뭐 여기에 카메라 달려가지고 안경에 허공에 터치해도 다 인식하는 그런 것도 요즘 막 나온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인포스피어에서의 상호작용은 정보적이며 이는 읽기, 즉 수신, 접근, 저장, 쓰기, 생성 변화 및 실행, 처리의 조작이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되겠죠. 바로 인포스피어에서 상호작용은 바로 뭐다? 정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얘는 읽기, 쓰기, 실행의 조작이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은 우리가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보진 않아도 사실은 상관없는 게 수특 지문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다 합시다. 플로리디는 인포그로스의 인간이 인포스피어와 맺는 관계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대상이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전통적으로 기술은, 자, 이거는 일종의 전통적인 개념의 기술이라는 거죠. 자, 얘는 바로 뭐다? 주체와 객체, 문화와 자연 사이의 관계에 기초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즉, 기술은 주체인 인간이 설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객체인 자연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의 집합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플루리티에 따라서 이제 기술의 개념도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주체와 객체, 다음 문화와 자연, 요 사이의 관계, 기초를 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은 바로 뭐다? 문화를 이루기 위해 인간이 바로 주체인 것이고, 인간이 자연, 즉 객체를 그렇죠? 통제, 조작하는 수단이 기술이다라고 전통적으로는 이해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조금 함양하는 내용은 알아두면 좋긴 합니다.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이런 예가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더니즘은 바로 뭐냐면 세상을 두 개로 양분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체인 인간이 객체인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생각이 바로 모더니즘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굉장히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일들, 그리고 또 뭡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보면은 주체인 아리아인이 객체인 뭡니까 유대인은 학살해도 된다라고 하는 홀로코스트의 기반이 됐던 게 바로 이 모더니즘적인 생각이다라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리디도 전통적으로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주체가 객체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은 자, 변화에 영향을 준 건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혹은 환경의 일부인 동시에 인간의 자기 이해에서도 정보의 생성, 관리 및 활용 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술은 바로 뭐다? 실제 혹은 환경의 일부인 동시에 인간의 자기 이해에서도 정보의 생성, 관리 및 활용 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만들어 주어 버렸다. 말이 굉장히 어려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지? 그지? 이거는 바로 뭐냐면 원래 정보는 인간이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야. 이해하고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니까 어때? 나를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정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는 정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치? 우리 수민이가 어떤 것들을 많이 검색하고 어떤 영상들을 많이 보고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은 수민이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어떤 걸 선호하고 이렇게 싹 다 나오는 거야. 마치 나를 꿰뚫어 보듯이.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가 현대사회에서 정보가 하는 역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저 단순히 우리가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단순히 뭐다? 주체와 객체, 자연과 문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그래서 이해되는 게 이게 바로 전통적인 기술이었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이것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인간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도 아니며 세계의 중심도 만물의 척도도 입법자도 아니다. 객체는 더 이상 주체의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상으로만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아닌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 자체나 행위자는 모두 동등하게 정보적이라는 면에서 어떤 물리적 차이도 없다. 그러니까 인포스피어는 인간과 자연이 모두 다 어떤 존재? 동등한 존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플루리디는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정보적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즉 인간의 지위를 낮춰버린 게 바로 플루리디 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플로리디는 인포스페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자로서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쵸? 바로 인포스페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는 정보적 존재자로서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라고 봤다는 거죠. 자, 정보가 존재론적 범주의 핵심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칸트의 입장과 대비된다. 칸트는 어떤 것이 갖는 가치를 그것이 수단으로서 갖는 도구적 가치와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로 구분한다. 도구적 가치는 어떤 것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수단으로서 갖게 되는 상대적 가치이며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자의 관심이나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우연적인 가치라는 거죠. 내가 과일을 깎아 먹으려고 칼을 쓴다. 칼이라고 하는 건 그럼 나에게는 뭐다? 과일을 깎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칼을 남을 해치는 데 쓴다. 그러면 이 칼은 남을 해치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에 비해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는 해당 존재자가 그 자체로 갖는 가치로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칸트는 그러한 가치를 존엄성이라 부르며 인격적 존재인 인간만이 목적적 존재로서 그러한 존엄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시된 거는 바로 칸트의 철학이죠. 칸트 철학에 따르면은, 그렇지?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도구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른 상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바로 뭐다? 행위자의 관심이나 목적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연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목적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존재 자체가 갖는 가치이고, 이거는 다른 말로 존엄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칸트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인간만이 존엄성을 지닌다. 이렇게 봤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플로리디와의 이 그 칸트 생각과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다? 칸트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해서 봤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개의 가치도 뭐다? 동등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플로리디는 기본적으로 뭐다? 반대가 된다는 거죠. 플로리디는. 그렇죠? 플로리디는 모든 존재는 이꼴 정보이고, 그러니까 가치도 역시 동등하다. 앞에서 얘기했던 게 요 얘기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외에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플로리디는 이와 같이 행위자의 우선성을 가정하고 있는 윤리적 담론 구조를 전복한다. 아예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는 정보적인 상호작용에서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바로 뭐다? 모든 정보 존재자들은 도덕적 행위의 전손자인 행위자나 행위의 수신자로서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플로리디는. 그래서 모두 다 낮춰가지고 일종의 다 동등하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피동자를 도덕적 관심의 중심으로서 윤리적 담론의 핵심에 위치시킨다. 그러니까 피동자가 결국은 모두가 다 도덕적 담론의 뭡니까?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객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인간도 그렇고 심지어 책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보도록 합시다. 그죠? 피동자에는 인격체나 생물뿐 아니라 기술이나 인공물이 포함되는데 플로리디는 칸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를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과 결합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가 바로 뭐다? 플로리디에 있는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과 같은 거다. 즉 칸트보다 범위를 넓혔다는 거죠. 인간만 포함되는 칸트는 인간만 포함시켰는데 플로리디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다 이제 일종의 그 중심자, 중재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에 따르면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며 단지 있는 그대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바로 뭐다? 요게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의 내용인데 핵심은 바로 뭐다? 핵심은 칸트 윤리학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주체의 범위가 다를 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칸트는 인간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플로리디는 모든 것들은 다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범위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플로리디의 피동자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통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정보적 존재자는 최소한의 존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지금까지 도덕적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던 모든 종류의 존재들이 도덕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다? 플로리디 윤리학이 가지는 정보처에 가지는 의의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흑인들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때는 뭐 백인이 아닌 사람은 사람으로 안 봤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흑인은 뭐야? 피부가 까만 인간과 유사한 어떤 것 이런 걸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칸트 윤리학을 중심으로 하면은 흑인들은 존중의 대상이 아닌 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플로리디는 뭐다? 모든 사물,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도 바로 뭐다? 피동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피동자들은 모두가 윤리적 책임이 있다. 즉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치중립성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플로리디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과학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다 동일하다. 그 말은 이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도 역시 인종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다 동일하고 자연도 인간과 동일하고 이런 개념이 일종의 평등의 그런 개념들이 생길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됐던 것이 바로 이런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수특 지문을 경험해보니까 좀 어때? 너무 귀여워요. 그치, 길기도 하고 약간 좀 모의고사 지문보다는 약간 좀 연결이 좀 덜 매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쵸?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아마 학교 시험도 수특 지문을 가지고서 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연계성 지문을 가져와서 모의고사 기출 지문을 가져와서 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죠? 그래서 같은 여러 가지 지문이라는 걸 같이 풀어보면서 좀 더 이제 내신을 단단하게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오늘 한 가지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 클리닉 맞아. 다음 주 클리닉은 혹시 목요일 날 시간 돼? 저 목요일에 목요일은 안 돼? 학원 2개 가가지고. 그러면 토요일 날 좀 일찍 오는 거는? 일요일 날. 네, 돼요. 그러면은 일요일 날 좀 일찍 오는 방향으로 하자. 왜냐면 금요일 날 갑자기 또 동탄 중앙고 1학년 학생이 와서 수업이 그때 좀 잡혔거든? 부모님이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금요일 날 클리닉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찬영이랑 다미한테도 클리닉 다음 주에도 목요일 날 오거나 아니면 일요일 날 좀 일찍 오는 걸로. 아 수요일은 안 돼요? 수요일은 안 돼. 여기 교실이 다 꽉 차서 수업이 있어가지고 할 자리가 없어. 그리고 요거 찬영이한테 좀 전해줘. 다미는 잘 못 만나겠지. 네. 그럼 요거 찬영이한테만 좀 전해.